제가 정치를 앞으로 안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평론에 대한 방송을 지금 계속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거는 선거 뛰면서 느꼈던 건데요. 어쨌든 간 누구 하나라도 2030,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선거 투표를 하러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독려를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선거 끝나고도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지만도 정치 평론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가는 거고, 국제정세뿐만이 아니라 뭐 오늘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타카시 총리에 대한 국제정세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지금 통일부의 존속의 이유라든지 방첩사 해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의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평론할 생각도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해야 되는 얘기도 많고. 네, 물어보고 싶은 거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나의 중국 인정하십니까? 첫 번째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서 알아? 네. 대만이랑 홍콩까지 뭐 거의 다 중국령으로 포함되는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맞다. 어느 소속의 무슨 기자시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 시민 농객인데, 그러면 바로 드럼통 중에 들어갈 수 있고. 네.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의 중국, 그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을 해버리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건 저는 그냥 요즘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난 챌린지인데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봤잖아요. 주적 챌린지였나? 이제는 그거 물어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어떤 답이 나올지는 뻔히 다 알잖아요. 저는 이제는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인정을 하시느냐. 즉 다시 얘기하면 대만이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에 속한 중국령 도시로 보시느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제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대만이거든요.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실제로 있어요.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번에 올림픽공원에서 우리가 집회하고 하는 것들 할 때 대만에서 기자들이 왔겠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네, 대만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해갈 정도면 자기네들도 우리의 나라, 그리고 일본, 미국, 그리고 중국, 이 이해관계들을 자기네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한다고 하면요, 전쟁 가능성은 지금 사실 우리보다 중국이 대만 칠 가능성, 그 가능성이 더 높아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스탠스면은 중국 편에 서서 중공군 옆에서 같이 전투식량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같은데,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둘까요? 우리가 중공군 옆에서 K2 들고 대만으로 침공을 같이 가져야 되는 상황처럼 지금 흘러가는데, 이 상태면 일본은 대만을 구하기 위해서 자위대를 출동시킬 거고요. 일본이 자위대를 출동을 시킨다면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친구라고 얘기했던 미국이 당연히 일본을 도우러 어디로 가요? 대만으로 오겠죠. 일본과 대만을 위해 싸울 겁니다. 미국 이길 자신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님? 못 이길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도널드 트럼프 형은 해요. 이 형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도널드도 합니다. 그 형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중국과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외교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나라가 있어야 그것도 경제도 있는 거잖아요. 뭐 심지어 IMF가 터지고 뭐 했었을 때도 우리가 나라가 있었으니까 국민들이 금 모으고 뭐하고 해서 버텼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에 이렇게 가깝게 가면 당장의 경제 좀 좋아지자고 그렇게 가면요, 중국은 대만 무조건 칠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특히 중국 쪽에 더 붙어주면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 안 될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은 좀 있겠죠.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했을 때 우리가 파병을 안 보내,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파병을 요청할 거예요 아마. 하나의 중국을 너희도 인정한다면서. 그러면 우리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그러면 대만을 칠 때 너희도 뒤에서 광개토대왕 같은 거 몰고 와서 대만에다가 폭격을 좀 같이 해줘 라고 분명히 중국에서는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그걸 거절을 하면 중국하고의 관계도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 광개토대왕 한 몰고 가서 이제 대만을 공격하려고 갔다? 그럼 미국한테 우리는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 봐가면서 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느낌? 그런 상황이라. 네. 자,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에서 최선의 스탠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면 중국과 거리를 좀 둘 것 같습니다. 중국과 거리를 두고 차라리 그 협상의 형태를,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부분의 형태를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거기에 공장들을 늘리고, 우리가 지금 또 반도체 AI 이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값싼 인력 때문에 중국에다 공장 놓고 했던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걸 지금 다 옮기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못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기업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중국에서 다 철수를 시키고 동남아 쪽에 공장을 다 밀어 넣어놓고요. 동남아 인력도 싸니까 그렇게 해놓고 중국과는 조금 거리를 좀 두고 지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리고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일뽕이라 그러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옛날에 일본이 자행했던 그런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은 잘못한 게 맞아요. 잘못한 게 맞고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도 어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물어봅니다.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조선부터 시작해서 한국인, 고구려 때부터 해서 이 한반도의 사람을 죽인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죽인 나라가 어딜 것 같냐? 중국이에요, 중국. 명나라, 청나라 이때부터.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는 김일성인가 김정일인가도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고.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식민지 삼았던 때는 기간은 사실 그렇게 중국에 비하면 길지 않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던 걸로, 정확하게 식민 통치는 아니었지만 휘하에 놓고 거의 자기네 그 식민지처럼 부렸죠. 실효 지배를 했죠, 사실상. 그런 기간, 그리고 그 학살의 그러니까 피해 정도, 이런 걸 보면 중국이 우리한테 끼친 악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왜 중국한테는 그런 막 반중 감정이 없으면서 노제팬, 반일 감정, 노제팬하고 막 이런 반일 감정은 왜 있냐? 이거는 간단해요, 아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깨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간단해요. 비교적 중국보다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래서 중국보다 반일 감정이 우리나라, 일본 하면 거품 물고 막 약간 이런 이유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최근에 일어난 일이 뭐였죠? 6.25죠.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 그리고 최근에 우리한테 악행을 끼쳤던 건 사실 북한이죠. 근데 왜 자꾸 일본에만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일 감정에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것도 세뇌 교육인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한민족, 동포 막 이런 소리를 계속 했었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우리가 어떤 뭐랄까 그런 그 적이라는 적대적에 대한 개념이 일본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일본의 731 부대 유명하죠. 엄청나게 뭐 잔혹한 학살을 하고 잔혹한 실험을 했던 걸로 유명하죠. 네. 그런데 북한 애들은 안 그랬을까요? 북한 애들 똑같아요. 북한이 더 했어요. 더 하진 않았겠다. 북한 애들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첫 번째로는 만약에 그 반일 감정을 갖고 자꾸 그걸 가지고 국제 정세를 뭐 중국이랑 친해져야 된다 뭐 이렇게 가는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 어떤 첫 번째로가 이런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베트남 전쟁 가가지고 베트남
사람들한테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나요? 그것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멸공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왕산초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인데, 멸공이라는 단어를 그 정용진 회장이 그 많이 쓰죠. 많이 썼었죠.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근데 멸공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잖아요. 공산당을 멸한다. 그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그 사람은 간첩이 있죠. 공산당 멸한다는데 안 돼! 공산당을 멸하면 안 돼! 이런 사람 있을까요? 간첩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멸공이라는 단어를 왜 뭐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해지고 막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극우 세력들이랑 좀 비슷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극우나 우리나 공통적으로 하나는 있잖아요.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 있잖아요. 북한은 우리의 영원한 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말 못한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해요. 네. 멸공 해야죠. 멸공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민주당의 어떤 말씀하신 진보사상 교육의 진보사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근데 네, 진보사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진보사상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 해석된 진보?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제 한참 저희 때만 해도, 왕산초님은 더 그러셨겠지만 제가 88년생인데요. 저 때만 해도 학교에서 엄청 맞았어요. 학기치 같은 걸로 막.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사의 체벌이 너무 강하다, 뭐 빡세다, 너무 권력이 많이 좋아졌다 이래가지고 자꾸 교육청에 민원 들어오고, 뭐 진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사람으로서의 이런 인권과 이런 것들, 이런 얘기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죠? 네, 지금 교권이 없어졌죠, 아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진보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좋아요. 좋은 사상이에요. 사상 자체는. 보수라는 그 사상도 좋은 사상이고요. 진보라는 사상도 좋은 사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좋은 부분들이 있고, 반대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서로. 근데 그게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로가 다른 거는 있겠죠. 근데 둘 다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보도 언제까지 우리가 머물러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개혁신당을 표현할 때 보수를 지향하는 중도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중도를 지향하는 보수 쪽 성향의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수의 가치를 원고지신이라는 것에 두고 있거든요. 옛 것에 좋은 것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에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 이게 보수와 진보가 섞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전 중도를 지향하는, 그러면서 북한을 공산당 이쪽을 싫어하니까 보수 쪽의 성향을 가진 정당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너무 이제 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까지 진보 사상의 교육이 물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너무 진보 사상에 대한 주입이 너무 심하게 생기니, 뭐 북한과 한민족이고 동포니까 친하게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평화를 해야 되고, 물론 북한이 평화롭게 대처를 하면서 잘 지내보자라고 나오면 저도 손 내밀고 그래요, 잘 지내봅시다 하는 정책이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은 거의 막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 앉혀놓고 국방부 장관 실력 딱 보고 고조 내래 전방 배치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방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보여주기 너무 부족하다. 스타벅스 탱크데이는 텀블러 지칭이었죠. 매블쇼 탱크는 진짜 탱크. 최욱씨 그 아저씨는 아까 그 사람은 제가 좀 진짜 뭐 안 좋아해요. 근데 별로 사실 원래 아웃 오브 사이트였거든요. 저한테는 뭐 그분도 저를 저거 뭐야 이거였겠지만 저도 걔 보면은 쟤 뭐야 김어준급도 안 되는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었냐면요, 매블쇼였나요? 매블쇼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암튼 정영진 씨랑 나와서 어떤 방송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영진 씨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혁신당 얘기 나오고 막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저 너무 깜짝 놀란 게, 야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가 안 된다니까, 이준석이 큰일 나 말하면서 최욱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정영진 씨가 아이 그래도 이렇게 정당의 당대표한테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준석이가 뭐 최욱 네가 진짜 극우라고 하는데 말이 되냐? 근데 그거를 그냥 헤드라인으로 뽑아버린다니까요. 그런 얘기까지 했어, 이준석. 이준석이 지금 신났어요. 나 죽이느라고. 이준석 신났더라. 너도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너 나 극우로 생각 안 하잖아. 알았어. 이렇게 어떻게 나와가지고, 저도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얘기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붙여서 얘기하는데 아무리 싫지만, 나와가지고 방송 나와서 이준석, 준석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최욱과 정영진의 차이를 전 둡니다. 그러니까 정영진 씨도 전형적인 좌파죠. 최욱 씨도 전형적인 좌파죠. 그런데 선을 지키는 좌파와,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극좌든 극우든 성향을 존중을 할 생각은 있어요. 남한테 강요하기 시작하거나 그걸로 뭔가 피해를 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영진 씨는 사실 좌편향적인 사람이지만 최소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끌어들이려고 막, 예를 들면 뭐 당신 생각 잘못됐어요, 이게 맞아요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최욱 씨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조금이라도 좀 우편향된 얘기를 하면 바로 급발진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사람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꼴 보기 싫습니다, 진짜. 물론 김어준 씨만큼은 아니에요. 네, 김어준 씨는 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음의 인물에서 최욱 정도로는 김어준은 넘을 수 없다. 일단 그건 확실합니다. 네.